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보고 놀라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놀란 건 보건당국이겠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긴급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은 현행 거리두기 기준이 일주일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그리고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다중 이용시설, 그러니까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일단은 일주일 동안 7월 7일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미 너무 많이 힘들지만 조금 더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에 함께해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이 지난 28일 시작해서 오늘 마무리됐죠. 9명의 대진표 어떻게 완성이 됐습니까? 네, 뭐 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상됐던 사람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네. 9명이 됐는데요. 네. 이 9명은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리고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 이광재 의원, 그리고 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렇게 9명이 됩니다. 네. 이 주자들이 내일 한 자리에 모여서 이 프레스데이 행사를 가질 예정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TV 토론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맞붙을 예정이고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뭐 화려합니다. 전직 당대표, 전직 국무총리, 도지사 등등 굉장히 화려하고 어쨌든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의원은 단일화를 하기로 한 거죠. 7월 5일까지입니까? 네, 7월 5일까지 네네. 단일화를 하기로 했고요. 이 두 사람이 인연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정세균 전 총리가 민주당의 당대표 시절 네. 도지사 출마를 권유했고 그때 당선된 게 이광재 당시 지사. 네. 그때부터 친밀하게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었다라고 얘기했었고, 단일화는 정세균 전 총리 측에서 계속해서 이광재 의원실에 네. 단일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 총리 측에서 먼저. 먼저 네.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 네. 이광재 의원실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대선에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이제 단일화가 성사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두 사람 다 이제 일단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마음속에는 예쁘게 져야지라기보다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에 나간 사람 누구도 내가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성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파급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9명이 1차 관문 뚫고 이제 컷오프 6명이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네, 총 6명이 올라가게 되는데 아까 오찬석 평론가가 말씀하신 대로 이 9명 중에 2명은 일단 단일화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본 경선 전에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3명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단일화로 탈락한 분 제외하고 2명이 이제 추가로 8명 떨어지게 중에 되겠죠. 2명. 네.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 워낙 이제 여권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항마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단일화 과정은 또 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낙연 의원도 단일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대표 후보군 보면은 네. 전직 최고 직급이 아니라 이렇게 흔히 말하는 같이 교집합이 얼마나 있느냐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낙연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는 호남, 그리고 네. 호남 다선 의원, 그리고 종로구 의원. 그렇죠. 겹치고요. 네. 최문순, 이광재는 전현직 강원도지사입니다. 네. 그리고 PK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양산의 김두관 의원, 충청의 양승조 지사, 강북의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장관, 이재명 현 지사인데 네. 사실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다 보십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네, 누구도 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1등의 반전을 꿈꾸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목표는 2등이나 또는 3등이 목표인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의미 있는 2위, 3위가 또 중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정도 태풍이면 다음번을 노려볼 수가 있다. 네. 또는 다음번 하다못해 지역구라도 쉽게 수성할 수 있다. 또는 그 다음에 6월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노릴 수 있다. 네. 여러 가지 셈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바람을 일으킬 때 과연 나주곰탕이라고 했었던 네,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조영호 전 원내대표가 단일화를 못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저는 지금 이 판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단일화에 나설 명분이 사실은 거의 없고 네. 누군가 한 명은 흔히 말해서 접어주어야 되는데 네. 접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컷오프된 두 사람을 네. 제외하면 6명은 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 이재명 지사가 이제 7월, 벌써 내일이 7월입니까? 네, 7월입니다. 7월이 내일. 시작되는 거죠.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비대면으로 한다고요? 네, 온라인으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미 그 녹화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어제 뭐 서울 모처에서 15분 내외로 이 출마 선언 영상을 녹화를 했다고 하고 네. 근데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굉장히 좀 그 떠들썩하게 네.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죠. 네. 이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좀 그거랑 좀 비교되는 행보를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선언을 하기로 한 모양이고 네. 슬로건은 뭐 이재명은 합니다. 뭐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고요. 다만 합니다. 여기에 네. 이제 수식어를 좀 막판에 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출마 선언하고 이 고향이 경북 안동이기 때문에 여기 안동을 방문한 다음에 또 다음 날 이제 전남 지역을 찾는 그러니까 네. 2박 3일간의 그 영호남을 오가는 좀 그런 일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 출마 선언하고 내일 모레 뭐 역시 이제 비대면으로 이 기자간담회를 기자간담회도 비대면으로. 네, 인터넷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뭐 차별화가 돼요.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치 신인이고 여러 가지 이제 새해를 좀 보여줄 필요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그 사진들 이런 게 필요했을 테면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보면 뭐 자신감인가요? 아니면은 현직 지사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 로키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비대면. 가장 큰 이유는 자신감이죠. 자신감. 네. 네. 사실은 많이 붙지 않더라도 이 예비 경선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본 후보로 네. 선출돼서 확실한 캠프가 꾸려진 출정식 때는 아마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지 않을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만약 민주당 대선 후보가 9월 정도에 선출이 된다고 할 경우에 코로나 상황이 오늘은 매우 좋지 않지만 9월에는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집단 면역이 가까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는 아마 다른 선택을 할 것 같고 아마 기자간담회를 열었을 때에 아마 윤석열 전 총장과는 다른 모습, 그러니까 뚜렷한 대안 제시라든지 행정력을 바탕으로 나는 해봤다, 했다,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좀 즐기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자간담회 했을 때는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네. 훨씬 더 대안 제시를 잘할 수 있다. 그렇죠. 정책에 좀 구체성이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보면. 때문에 네. 사실은 어느 정도 1등의 자신감이 가장 크게 반영된 모습이고 저도 출마했을 때 같은 지역구의 그 조경태 의원이 네. 같이 조경태 의원. 네. 앉아서 토론회나 기자간담회 하자 했을 때 네. 한 번도 안 받아주셨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어, 안 해도 이기니까. 대놓고 무시한 거죠. 1등의 전통적인 전략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네. 몸살리는 것이 나쁘지 않죠. 겸상하지 않겠어. 이런.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야권으로 가보죠. 뭐 윤석열 총장 어제 전 총장 이제 대권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가족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제 장모 얘기 계속 나오다가 요즘은 또 이제 부인 얘기, 김건희 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건희 씨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까? 윤석열 엑스파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어떤 매체하고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그 매체가 이제 단독이란 제목을 달고 네. 뭐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이 강남 유흥주점에서 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 김건희 씨가 뭐 좀 본인이 뭐 석사학위를 2개나 받고 또 박사학위까지 받고 또 대학 강의 나가고 뭐 사업하느냐고 그걸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과거 이제 유부남 검사와 동거를 했다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뭐 본인은 이제 집에 친구들과 같이 살았다.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가 바보냐. 뭐 일방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거 중이던 검사와 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출입국 기록을 지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강하게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그 바로 다음 날 이제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얘기의 주인공이죠. 김건희 씨가 직접 입을 열었는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런 가십성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장모와 연결된 것들 그런 것들 아닌가요? 진짜 해명해야 될 그 부분은. 네, 사실 네. 이 부분이 만약에 가정입니다. 네. 만약에 김건희 씨가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의 일이고 네. 그런 일을 과거에 했다 해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 사적인 자제한다라는 영역.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만 중요한 건 말씀하셨다시피 장모에 관련된 일이 있을 때 무마된 의혹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왜 같이 일했던 사람은 처벌을 받고 장모는 왜 처벌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입김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본인의 힘을 사용했느냐, 특혜가 있었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은 사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걸 검증하고 모든 걸 해명해야 됩니다. 윤석 당대표도 당대표가 되자마자 본인의 산업복무요원에 대한 문제 계속해서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생을 되짚어서 해명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건 언론의 또 역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증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하다가 한 열흘 만에 그만둔 네. 그 전 대변인이죠.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 이동훈 전 기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까? 이게 사실 그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된 건 아니었고 네. 경찰이 부장 검사를 압수수색했다. 맞아요. 네, 이걸로 지난주에. 이슈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업자인 그 A 씨로부터 이 금품을 받은 이제 부장 검사를 경찰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수사를 하던 와중에 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었죠. 네. 그 이분의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이동훈 전 논설위원에게 이 금품을 건넨 정황을, 그 골프채를 건넨 정황을 경찰에 포착을 했다고 하고. 이 언론인도 이 이른바 이제 김영란법, 그러니까 네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 이제 입건된 상황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의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뭐 한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이런 규정이 있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동훈 전 대변인 외에도 방송사 앵커도 지금 이름이 나왔어요. 보도에. 네, 오늘 뭐 TV조선이죠. 엄성섭 앵커로 확인이 됐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성섭 앵커는 오늘부터 즉시 다 하차를 하고 본인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들이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동훈 전 대변인보다 훨씬 더 인지도 있는 사람은 엄성섭 앵커거든요. 네네네. 근데 엄성섭 앵커가 왜 나오지 않았느냐를 댓글로 정말 궁금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댓글에 그렇겠죠. 네. 다른 분들이 이 기사를 링크하면서 링크하면서. 이런 일에 연루돼 있었어라고 알려주는 그런 촌극도 벌어지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되는데 한 번에 안 좋은 선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 불기소 처분 세트라고 해서 1회에 99만 원을 혹시나 이번 사건으로 지나가진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조사가 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검사가 같은 식구들 감싸주고 이랬었는데 지금 어쨌든 경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덮어버리는 그런 식의 결론은 안 나오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그나저나 그렇다면 이동훈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 사건 때문에 하차를 한 걸까요? 대변인 사퇴? 그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네.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 기자실을 왔더라고요. 와서 뭐 이렇게 기자들과 뭐 주먹 인사를 나눴다고 하는데 네. 기자들이 있으니까 뭐 쫓아가서 물어봤겠죠. 당연히. 네. 네. 뭐 이동훈 전 대변인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근데 좀 사실 좀 의아했었거든요. 이게 임명된 지 열흘 정도 만에 갑자기 내려간 데다가 뭐 그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고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라고는 그 본인이 했던 말을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뒤집었던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된 입당 말을 좀 관련해서, 뒤집었던 네. 그 부분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보통 뭐 정치인과 대변인 관계라면은 뭐 그냥 주의를 주고 말 일인데 근데 그렇죠. 이게 그만둘 일까지 한가라는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윤석열 총장이 와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결과 윤석열 총장이 답변을 그 사실상 회피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뭐 이거 관련해서 이제 본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거니까라고 뭐 그 얘기만 반복하면서 네. 뭐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훈 전 대변인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로.
그런데 이동훈 전 대변인이 당시 이제 그만둘 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네. 약간 정치적인 이유로 그만두는 그런 뉘앙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뭐 알아서 판단을 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 톤을 본다면 개인의 어떤 이 신상과 관련된 것과는 약간 괴리감이 있어 보여요. 약간 온도차가 있어 보여요. 적어도 만약에 보십니까? 그런 메시지였다면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이 부분이 터져 나올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그렇겠죠.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복귀해보면은 장해찬 시사평론가를 향해서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우리는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다. 네네. 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동훈 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개 지지자다. 지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네, 네네네. 그리고 뭐 27일 전후에 또 출마 선언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마구잡이로 쏟아내서 윤석열의 입은 이동훈 대변인이다라는 것이 성립될 순간에 갑자기 엉키면서 아니다. 날짜 그거 아니고 혼선이 있었다. 장해찬 뭐 다독인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부에서 권력 암투가 꽤 심하게 시작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동훈 전 대변인이 강하게 그립감을 잡으려고 하자 윤 총장이 제지하면서 그만두는 걸 권고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뉘앙스로 읽힐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방금 말씀하셨던 네. 편하게 생각하시라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만두는 수순이었다면 그런 식의 메시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 많은 인파가 몰렸고 네. 특히 현직 의원만 24명, 뭐 전직 의원까지 하면 한 26명 최소한 그 정도 이제 그 회견장에 같이 했다고 하는데 뭐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참석을 말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그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기자회견장에 가려고 했던 의원들이 원래는 한 30-40명 됐다라고 훨씬 더 합니다. 많았다. 예, 좀 굉장히 좀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한 100명이 조금 넘으니까 거의 한 3분의 1이 그렇죠. 101명인가요? 나선 네.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데 뭐 이제 그 기자회견장에 간 의원들에 따르면은 이제 그 못 갔던 가려다가 이제 몇 명이 못 갔고 10여 명이 못 갔고 그 못 간 이유가 이제 지도부가 좀 말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지도부가 말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당 관계자는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참석을 막은 적이 없고, 다만 뭐 개인적으로 친한 의원 한두 명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굳이 뭐 거기를 가야 되냐, 좀 이건 아니지 않느냐, 뭐 네. 이렇게 그 조언을 한 정도, 네. 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입당 가지고 뭔가 약간 좀 힘겨루기, 신경전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네. 자제를 시켰던 걸까요? 뇌피셜을 좀 발휘해 보시면. 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 네. 애초에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쇄신하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당대표도 뽑혔는데 여기에 윤 전 총장 행사에 우르르 몰려가 지금 만약에 다 40명이면 의사인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몇 명을 제외하면 사실은 진짜 거의 절반 움직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정당이 너무 하잘 것 없어 보여요. 좀 없어 보인다. 너무 없어 보여요. 왜냐면은 당 외에 다른 후보들도 있고 당내 후보들도 있는데 네. 절반이 움직여 버리면은 이거 뭐 국민의힘 예비경선 하나 보나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다. 좀 그렇죠. 모양새가 좀. 네, 네. 이준석 당대표나 다른 의원들은 다 앞서가서 윤석열 전 총장을 모셔오는 데나 힘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당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당밖에 안철수 없어도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당이 쇄신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네. 당이 주도권이 되고 여기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곳이 생겨버리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버린다면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진짜 낙마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당은 쇄신도 안 되고 후보도 없는 정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참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주변에 사람이 이렇다 할 사람이 없어 보이고, 네. 때문에. 네. 그런데 대권 주자 1위고 빈 공간이 넓어 보이고.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죠. 누군가 거기 옆에 갈 텐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빨리 자리를 차지하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선일보가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러스트를 게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법적 대응에 나섰어요. 조국 전 장관이. 네. 네, 뭐 조선일보의 기자 이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5억 원씩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요. 네. 이 조선일보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착오 실수라는 말로 정당할 수 없는 이 심각한 폐륜적 인격권 침해 행위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네.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라고 이 높은 그 위자료 액수를 청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이 조선일보와 함께 이 과거 이제 그 국정원의 사찰 관련돼서 또 네.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국정원은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네네. 당시에 이제 불법 사찰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정착된 미국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명예훼손 보도 이게 굉장히 큰 죄고 엄청나게 강하게 처벌하는데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4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소송도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은 어떻게 그 뭐 얘기 조선 장관 나왔었는데. 측은 LA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네. 법리적 쟁점과 소송을 수행할 재미 변호사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소송에 나설 것으로 이제 암시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소송이 걸려서 그 신문이 폐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자신들이 물어야 할 벌금이 워낙 회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회사 사주까지 찾아해서 사과해서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미국 법에 따라서 조선일보가 소송을 받게 된다면,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아마 꽤 큰 사과나 또는 다른 방식의 전향적인 사과 모습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 좋은 선례가 될까요? 이제 이게 인격권을 너무 침해한 거잖아요. 그리고 말로만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게 이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 이제 트라우마처럼 남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소송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본인의 뭐 그 권리를 침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고 뭐 오히려 그동안 이제 오보나 좀 이런 실수에 대한 좀 뭐랄까요? 책임이 하여튼, 너무 없었죠. 우리 어떤 언론이. 책임이 네. 좀 없었죠. 그러니까 네. 뭐 보통 뭐 정정 보도나 이런 거를 내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색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사안이 중대하고 또 워낙 큰 뭐 조선일보 주장에서는 실수라고는 하지만 네. 뭐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선일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과를 하고 있고 오늘도 뭐 한 면을 털어서 네. 뭐 사실상 사과를 다시 했는데 뭐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그 LA에서 좀 미국 법에 저촉되는 그런 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러스트 이후에 두 차례 이제 그 온라인상에 사과를 했고 오늘 처음으로 종이신문으로 사과를 한 겁니까? 네, 일단 종이신문으로도 일단 사과문을 냈고요. 네. 게재의 한계면을 할애했다. 네, 한 면을 할애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계기로 삼아서 또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야 된다라는 국회의 움직임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단순히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굉장히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빠르게 지금 현재는 사과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정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2부 시작됐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반가운 분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미어캣처럼 언제 오시나 맨날 창밖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는데 이분이 드디어 나오셨어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저희 명랑시사에 처음 나오시는 거죠? 네, 처음 나왔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그 제작진들한테 심상정 의원님 연락 안 오셨냐? 제가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제가 이제 당대표 그만두고 나서 제가 국토위원회니까 네네. 부동산 문제가 또 워낙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이제 집중했었고 그리고 또 뭐 우리 당이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러저런 의정 활동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 작은 인원으로 정말 많은 법안들을 내놓고 계시죠. 종류별로. 네. 그래서 오늘도 참 다양하게 다룰 게 많습니다. 부동산부터 해서 뭐 차별금지법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은데 이것저것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먼저 오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과 네. 이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문제를 지적하는 거였는데 오늘 어떤 내용을 가장 이제 문제 삼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 5월 KB 자료에 따르면은 네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98%가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딱 더블 오른 거죠. 정말 그런데 두 배로. 네.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네.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 17%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제각기 이제 면피용 통계들을 들고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공시 가격은 4년 동안 얼마가 올랐냐면은 83%가 올랐어요.
공시 가격. 네, 그러면 공시 가격은 사실 시세를 반영해서 정하는 건데, 그러면 17%밖에 안 올랐는데 네. 공시 가격이 어떻게 5배나 됐냐?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국민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제 통계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이제 7, 8월 달에 재산세 고지서 나가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여러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리 말한 얘기를 근거로 삼아서 왜 우리 동네만 올랐냐, 네. 또 이 공시가격 너무 높지 않냐 이렇게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통계를 정확하고 네. 투명하게 네. 국민들에게 공개해라. 그리고 저와 경실련이 앞으로 그 검증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체감되는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집값 상승세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정부의 수치와 너무 큰 괴리가 이게 적당해야지 어느 정도 속기도 네. 하고 뭐 네. 믿기도 하고 뭐 이럴 텐데 너무나 괴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안 되는 통계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예. 걸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통계를 하여튼 뭐 모면용으로 네. 임기응변식으로 자꾸만 여러 통계들을 들이미니까 국회에서도 국토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이 통계 가지고 계속 통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그러셨군요. 네.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정부의 가격 기준이나 그러니까 공시가격 공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스스로 정부가 만드는 거죠.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달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다. 네네. 그리고 죽비 맞은 것처럼 네네. 정신 그 번쩍 표현을 들었다 이렇게 썼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제 사과를 하고 그 첫걸음이 정확한 부동산 가격 실태를 네. 국민들에게 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 정의당 내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이름이 참 기네요. 네, 네. 어쨌든 뭔가를 해체하자 이 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또 국토위에서 활동하시고 지난 18일이었죠. 이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완화안. 그러니까 이 종부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2%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지금 집권 여당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종부세 납부 대상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4%가 안 되거든요. 네네. 집 없는 서민들이 착실하게 직장 다녀서 적금 부어서 이제 집 살려고 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이 다 날아가 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집 없는 44%의 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4%도 안 되는 집부자들의 민원 수리를 위해서 혈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부동산 민심과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집값은 엄청 올랐는데 세금은 깎아주겠다. 네네. 그러면 그거는 조세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뭐 집값 계속 오를 거라는 네네. 신호를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그 심혈을 기울이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7년까지 종부세 실효세율을 1%를 단계적으로 도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제가 그 당시에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 소위에서 이 종부세 법안을 제정할 때 직접 다뤘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노무현 정신하고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또 실효세율 1%는 아니라도 네. OECD 평균인 실효세율 0.33% 우리나라 지금 0.16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도달해 가겠다는 게 또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고 그래서 공시가격, 공시지가 현실화도 해나가고 있는데 네. 이런 정부 방침하고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여당의 지금 종부세 인하에 대한 네. 대통령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부권까지도 네, 네.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당연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이치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특히 이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가니까 얼마를 벌었으니까 얼마를 내 이런 개념보다는 부자니까 내 약간 이런 개념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세가 듣보잡 조세 지금 네. 개정안을 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는 가격에 매기는 거죠. 그렇죠. 가격에. 가격에. 그런데 이제 2%는 가격이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법에 2%까지 한다고 하면 이제 매년 이제 이제 1위부터 100위까지를 그렇죠. 이제 줄 세워서 한정적으로. 네네. 2%를 끊어서 거기서 가격이 나오면 네. 그거를 가지고 매년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아 매년 시행령도 고치는 네네네. 그런 네, 그러니까 어떤 조세가 참 어렵네요. 안정적인 네.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납세자들도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세 체제를 이렇게 불안정하게 하고 이거는 과세 요건도 법률에 적시가 돼야 되거든요. 과세 요건 법률주의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을 과연 대통령께서 승인하실 것인지 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민주당을 약간 대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박안주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물가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데 어떻게 이 종부세 이것만 고정적으로 9억 이상 뭐 12억 이상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종부세로 수조 원이 들어오고 실제 2%로 자른다고 하더라도 한 몇천억 정도 이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큰 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대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네. 이분들은 그냥 세수의 측면에서만 보는 거죠. 세수의 양의 그렇죠. 측면에서만. 부동산 공개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는 5천만 국민이 다 함께 살아야 되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돈 많다고 대한민국 전체 국토를 다 살 수 없듯이. 그렇다면은 이 5천만이 함께 살기 위한 이 토지 소유와 운영의 원칙은 뭔가, 공동체의 원칙은 뭔가. 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네. 주택도 우리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다음에 또 의료도 국가가 책임지는 것처럼 네네. 주거도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그 주거 공공성의 관점은 전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동 조절 장치 같은 세제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예요. 네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 많이 내서 내가 투자한 거 다 세금으로 뺏기면 투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이 또 내려가고 네. 가격이 내려가면 종합부동산 보유세가 좀 적게 나오니까 또 투자해서 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자동 안정 조절 장치 같은 게 바로 종부세인데 네. 네. 이 종부세의 그런 기능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면 이 종부세가 더 강화돼야죠. 그래야 집값을 안정시킬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부동산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네.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 건가에 대한 사고는 없다는 거죠. 그냥 쫓아가서 그냥 2% 계속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세금 조금 더 내는 분들의 지금 아우성 소리만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죠. 그러게요. 그 의원님께서는 지난달 이제 의총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세제와 관련해서 급히 검토할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과세 이연제도, 네. 다른 하나는 토지 초과 이득세. 네.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과세 이연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과세를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걸 조금 연계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좀 비싼 집에 사시지만 네.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그렇죠. 계시잖아요. 뭐 은퇴한 요즘 언론에 나오는데. 네, 그 문제가 많이 제기돼서 이미 정부에서 네네. 보유 기간별, 네. 그다음에 연령별로 해서 최대 80%까지 감세안을 이미 내놨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은 얼마라도 지금 현금이 없어서 못 낸다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실 수 있는 때에 내시도록 연기 조정해 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네네. 그래서 과세이연제도는 손봐도 좋다. 이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네. 토초세는 조금 이제 다른 상황인데 지금 이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이제 토지 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이나 기업이 네.
뭐 내 집 장만을 위해서 네. 또는 기업 그러니까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네. 그 필요한 토지 소유는 오케이. 여기에는 세금을 안 매기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필요도 없으면서 오랫동안 땅을 보유하면서 그 토지로부터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네. 땅에 대해서는 네. 과세를 세게 해서 네. 이 땅을 팔도록 유도해서 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게 토초세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이 필요에 의한 토지 소유가 아니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위해서 땅을 사두고 있는 분도 많고 네. 기업도 사재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전에 이제 노조 같은 데서도 사내유보금 쌓아놓고 이제 뭐 우리한테 제대로 대접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 사내유보금이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이제 땅으로 토지 있고. 같은 걸로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필요한 토지가 아니고 사재기해서 거기서 정말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과세를 세게 해서 네. 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통해서 네. 이것은 세수를 많이 걷어들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땅을 매각하도록 유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네.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그 토초세 얘기를 하면 토지 초과 이득세 얘기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네네. 지난 좀 오래 전이지만 네. 9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어쨌든 개정을 해서 98년까지 시행하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 네네. 이게 지금 다시 부활한다면 23년 만인데 왜 지금 이 주장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 불합치 판결 때문에 그 저기 된 건 아니고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네. 이제 이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해서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거는 미실현 이득인데 거기다 네. 미실현 소득에다가 왜 과세하냐. 이거는 처음부터 합헌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다른 법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 제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거고 네. 그걸 다 수정해가지고 그래서 94년도에 법을 통과시켰고 네. 그 이후에도 이제 헌재에 세 차례나 이제 헌법 위반이라고 제소가 됐지만 다 합헌으로 결정났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폐지한 거는 그때 IMF를 맞고 그렇죠. 네네. 너무나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네네네. 부동산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폐지가 된 거죠. 예.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이제 투기가 워낙에 지금 심각한 수준이기 네네. 때문에 토지 초과 이득세를 도입을 해야 될 때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만 하다가도 시간을 다 잡아먹겠어요. 다른 이슈로 좀 네네. 질문을 드릴게요. 뭐 여전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긴 한데 부동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분, 비판을 받는 분 참 많잖아요.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청와대 김기표 전 이제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냐, 인사수석은 뭘 하고 있는 거고, 민정수석은 또 제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냐,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세요? 이 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반부패 비서관이 이제 부패 비서관으로 물러나게 된 것 자체가 지금 이 정부의 자화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반부패 비서관이 그 LH공사 투기 의혹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가 이렇게 치솟았을 때 그때 이제 그 발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 그 청와대가 통째로 지금 투기 불감증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청와대 비서관들 중에서 뭐 부동산으로 그만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변인도 그만두고 정책실장도 그만두고. 네. 이제 지금 인사수석 문제를 삼았지만 또 이게 반부패 비서관이면은 민정수석도 뭐 당연히 검증 과정에 참여를 했을 테고. 네. 그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고장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이제 사과하고 제대로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사무 몇 사람 이제 그 책임지게 하는 것만 갖고 되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책임지면 청와대 비서실을 문 닫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시스템 자체가 지금 고장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제 대안을 내놓으셔야 네. 되죠.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이상민 의원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그렇다면 어쨌든 그 인사수석 김혜숙 인사수석은 뭐 경질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 그동안에 이제 인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뭐 거의 결정판이죠. 근데 그 검증을 네.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는 또 민정수석실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네. 책임의 범위가 인사수석으로 한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 많은 정치인들이 바빠서 못 봤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운동하느라 못 봤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저도 대답이 있었어요. 바빠서 실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지 못하셨고.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검사로서의 윤석열 총장은 많이 보여주었지만 네네.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은 뭐 아직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기에 이르다 이렇게 보고 네. 어제 출마 선언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냥 신고식 하신 게 아닌가. 신고식. 나를 이해해주고 네. 기도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정치인으로서 왜 윤석열인가를 말씀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들으셨다고. 네네. 네. 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야당에서는 그 정도면 선방했지 괜찮았다 무난했다. 여당에서는 너무 실망이다. 완전 극단적인 평가. 의원님은 지금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 유보적이라기보다 채점자는 이제 저희가 아니고 국민들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채점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고 서로 간에 이제 그것은 공방을 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어제는 정치인 윤석열의 비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예. 못했다.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선 나가십니까? 지금 뭐 고민을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당이 이제 지금 경선 일정과 또 전략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7월 중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깊이 고민을 하고 근데 이제 계시네요. 문제는 뭐 그동안에 양당 정치가 우리 이제 시민들의 삶을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이제 많은 문제들 지금 뭐 불평등 문제라든지 젠더 문제라든지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네네. 또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그런 이제 전환 정치의 요구도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환경 근데, 문제 등등. 예. 네. 지금처럼 권력을 둘러싼 대립 갈등의 정치 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깊고 네. 이제 다양성의 정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네. 숙고해 보고 있습니다. 숙고해보고 네. 있다. 알겠습니다. 뭔가 결론이 좀 내려지면 다시 저희들 네, 모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고품격 정치토론 영민한 정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고품격 정치토론이죠. 영민한 정치 시작을 하는데요. 두 분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주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예상하셨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선언으로부터 이 질문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신경민 의원님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바빠서 못 보셨습니까? 아니요. 어제 일부러 일부러. 밥을 짧게 먹고 1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1시였어요. 밥을 짧게 먹고 돌아와서 봤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총평을 일단 소문난 간단히.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라는 표현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기대.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크게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죠. 근데 일단은 뭐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그럼으로써 윤석열 호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게 됐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평가해 주셨고요. 김영우 의원님 어떠십니까? 글쎄 뭐 기존의 어떤 여의도 정치인이나 여의도 정치 문법에서 봤을 때는 좀 달랐죠. 굉장히 그 사용하는 용어도 직설적이었고. 네.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단점이 다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강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그 현재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크게 실망한 많은 국민들에게는 네.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다. 네. 그것도 쉬운 용어로 말이죠. 네. 물론 좀 센 용어도 있었죠. 약탈 이런 약탈이라는 표현도 용어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만 네. 상당히 검사스러운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네, 네. 일단 정권 교체에 대한 그 확고하고 뜨거운 의지 전달은 잘 됐겠다. 전달이 됐겠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뭐 질의가 조금 질의 자체가 좀 두루뭉술을 하다 보니까 네, 답변도 조금 예리하지 못한 측면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정치 무대 아닙니까? 데뷔 무대. 네. 예, 언론인과의 첫 소통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전원 정치를 끝내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을 전달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그 솔직함, 소탈함은 드러났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기자회견 굉장히 큰 이벤트고 이런 걸 이제 앞두고 여러 가지 모의 시험을 이제 하잖아요. 연습도 하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대비해서 연습도 하고 이럴 텐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구체성이 약간 좀 떨어진다. 특히 이제 뭐 외교 문제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일단 기자들 책임도 있고요. 기자들 책임. 질문 자체가. 기자들이 어저께 중대한 임무를 띠고 사실 국민을 대표해서 그렇죠. 오랫동안 가라사대 정치를 좀 3개월, 4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가라사대 정치를 끝나고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 기자들은 선출된 권력은 물론 아니지만 기자로서의 임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기자들이 어제 전혀 여기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룰을 만들어 놓은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팔로우업 질문을 못하게 하고 그렇죠. 네. 하나만 원 퀘스천이다. 딱 이렇게 또 제안을 한 물론 룰이 좀 잘못된 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물어야 합니다. 묻지 않는 기자는 기자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네. 근데 하여튼 그런 한계는 물론 인정하고요. 네. 윤 총장이 어저께 하여튼 4개월 가까운 3개월 이상의 쪽집게 과외를 받고 나왔는데 하나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어요. 네. 그것은 공부가 모자랐다. 아니면 시간이 짧았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이 정치 시간표상으로 보면 9년이나 뭐 9개월 동안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속성과외가 지금 불가피하고 네. 네. 본인이 하고 있노라라고 여러 번 가라사대 정치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역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네. 지도자는 석 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 네. 아무리 영민한 사람도 안 네. 되는구나. 그리고 전체 국정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그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사실은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전체 90% 이상의 이 국정을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바닥 정치나 다른 행정이나 뭐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어제 그 능력으로 봐서는 한 9년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속성 과외를 9년. 공부를 9년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종부세 질문도 있었고 입당 문제도 있었고 특히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죽창가를 부르다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용호 의원. 그게 얼핏 들으면은 너무 거친 용어처럼 들립니다만은 네. 따지고 보면 그 반일 민족주의라고 하는 다분히 이념 이념 중심적인 그런 그 역사 인식 속에서 사실은 죽창가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한일 문제가 뭐 이제 복잡하죠. 지소미아 문제도 있었고 네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제
역사징용 강제징용 강제징용. 문제, 네. 또 위안부 문제, 전 정권의 그 합의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 자체는 상당히 과거의 역사 문제와 또 현실적인 경제 문제, 안보 문제가 뒤섞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응했던 것은 다분히 뭐 일본 물건 불매 운동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쪽으로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매끄럽게 풀질 못했죠. 그런 거를 쉽게 표현하자면 이념에 치우친 청와대의 참모들, 뭐 죽창가 등등 그거에 대한 이제 잘못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제 주로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될 만한 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치를 잘한다, 매끄럽게 한다 이런 평가를 받은 우리 과거가 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더 정치적으로 이제 직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이제 하곤 하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높이 삽니다. 아주 매끄럽게 잘한 건 아니지만은 국민들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다 생각하고 이제 종부세라든지 부동산 문제는 조금 더 준비는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중과세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은 사실은 부동산 문제는 공급과 수요의 문제거든요. 네네. 네, 그런 쪽으로 답변을 했었어도 좋았겠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역시 짧은 기간에 매끄러운 답변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 다만 지금 공정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가 파괴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는 강하게 잘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죠.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네네. 거기까지 뭐 기대하는 제가 건 볼 때는 아니겠지만. 이제 네. 그 전문가를 잘 구분해가지고 좋은 전문가를 발탁해서 인사를 잘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인사가 만사인데 거기에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전문가를 잘 발탁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면 저는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갈 길은 멉니다. 네, 의원님 조금 더 질문 이 부분 드리면 예를 들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죽창가를 부르다 한일 관계를 망가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죽창가라는 표현을 쓴 거는 지금 뭐 여권 혹은 이념 편향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죽창가라는 특정 단어를 썼겠죠. 그런데 뭐 조국 전 장관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강제징용 문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좀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대법원 이게 이제 상권 분립의 나라에서 대법원 판결을 뭐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아픈 근대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근현대사가 매우 아프죠. 그래서 특히 외교 관계 언급을 할 때 일본을 언급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정말로 독특하고 특이하고 그 감정선을 건드렸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뭐 뻔하거든요. 이건 피해자와 가해자로서 역사에 피가 흐르는 그런 관계인데 아픈 피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네. 너무 단순화하다 보면은 본질을 흐트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겁니다. 특히 미국하고 관계나 중국하고 관계하고는 또 다르고요. 네. 일본의 문제를 이렇게 쉽게 단순화했다가는 이건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너무 좀 단순화하면서 본질과 역사를 무시했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요. 더군다나 어저께 윤봉길 의사의 말하자면 전당을 빌린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면 그렇죠. 네. 더 조심하고 한일 관계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외교적이고 정치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저께 그런 조심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것도 이제 지도자의 자질 문제인데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저께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이 실수는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본질적 실력을 보여주는 측면이었죠. 두 분 다 공통점은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신인 정치인 어쨌든 시작을 한 거고 이제는 정말 정치 영역, 여의도 영역으로 들어온 거고 그 얘기는 검증의 시간이 확실하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뭐 홍준표 의원이 이제 많은 분들을 저격하지만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계속 저격을 하고 있는데 검증 없이 초대해서 흠집난 사람이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한 달 내로 요즘은 폭락한다. 한 달 내 뭐 반기문 전 총장을 이게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 검증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검증은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선거 기간 동안도 필요하고요. 또 임기 중에도 검증이라는 것은 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단한 각오를 하는 게 맞고요. 네. 대비해야 되고요. 네. 어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엑스파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근거와 함적인 비판하는 거는 좋다, 필요하다. 네, 네. 하지만 그냥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 소문, 그것은 안 된다.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라는 네, 네. 말을 했고, 네. 그다음에 본인과 그다음에 또 본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법 앞에 공정하게 평등하게 검증돼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한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저는 네네. 그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그 엑스파일이다 뭐다 해가지고 미리부터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는데 또 정치인은 그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맷집이 커지는 겁니다. 네. 필요하고요. 그거는 뭐 과거에 대통령 된 분들도 엑스파일 무슨 파일 이런 거 다 따라다녔었어요. 항상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늘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갑자기 뭐 제2, 제3의 김대엽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원칙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응을 잘 해야 될 문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다른 예비 주자들도 어떤 후보들 검증에 있어서는 네. 그 칼날과 화살을 피해 갈 수는 없는 거죠. 지난주에도 저희들 이제 이 자리에서 그 두 분과 얘기를 나눴지만 엑스파일 뭐 여러 가지 버전도 있다 뭐 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내밀한 뭐 사적인 영역도 있고 또 공적인 영역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다 검증의 영역인 거잖아요. 도덕성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돌파가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야당 내에서도 플랜 B 얘기가 살짝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검증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고요. 피해가지 못하겠죠. 이제 돌파를 해야 일단 되겠죠. 지도자 네, 네. 자질 검증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인 거고요. 네. 이제 그 엑스파일의 그 내용을 분류해 보면은 검사로서의 윤석열 전 총장의 네. 본인에 대한 과거 검증이죠. 네네. 검사로서의 검증 그리고 그 부인에 관한 검증, 장모에 관한 검증이 있는데 검사 본인으로서의 검증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올라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돌파하기 쉬워 보이지 않고요. 부인의 그렇죠 본인의 검사로서의 네네. 본인 검증이죠.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지도자 자질 검증일 거예요. 네. 그리고 처에 대한 검증, 부인에 대한 검증은 부인은요 선거 특히 대선에서 보면 국회의원이나 뭐 다른 공직자의 부인하고는 다르게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영부인은 네. 퍼스트 레이디는 사람들의 투표 행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 여러 가지 그렇죠. 조사를 해보면 네. 나는 부인 때문에 좋아 내지는 싫어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네. 부인이 어떤 검증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본인보다는 덜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검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집중될 걸로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지도자 자질 검증, 검사로서의 본인의 검증, 처 부인에 대한 검증 이 부분은 다각도로 전개될 것이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네. 이렇게 통과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 네. 이렇게 볼 수 그렇게 있죠. 보시는군요. 지금 네. 사실 뭐 여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렇고 거기도 이제 좀 복잡한 루머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족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거 같아요. 이런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그 도덕성이나 품격, 품위의 네.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불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도덕성이나 품격, 루머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은 담겨 있으나 뭐 오늘 아침인가요? 어느 언론사에서 이제 그 부인 김건희 씨가 이거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 네,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실렸더군요. 네, 인터넷 언론에서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진실 공방이 앞으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만은 네. 오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엑스파일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불법이나 위법의 문제가 있었다면은 사실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현 정권에 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 윤석열 전 총장 이 엑스파일 내용이 사실이었다면은 특히 이제 불법이나 위법 네네. 관련된 사항이 있었다면은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가만히 있었겠는가라는 우리가 의문을 좀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엑스파일이라는 게 양도 엄청나게 많고 저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양도 많고 버전도 많은데 네. 상당히 의도적으로 어떤 그 안 좋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괴문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마타도용이다. 들어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오늘 그 부인의 인터뷰 내용은 우리가 유심히 잘 네. 왜냐하면은 그 확신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인터뷰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발언이 나중에 발목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 예, 예. 네. 오늘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네. 이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 출마 선언 전날 이제 사퇴를 했고요. 이제 문 대통령은 안 좋은 선례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감사원장의 사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사퇴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출마를 하든 안 하든 하든 안 하든. 이미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워졌고요. 네. 근데 지금 여러 번 출마 얘기가 공식 비공식으로 나왔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지 않은 걸로 봐서 부인하지 않으면 시인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문법이 그렇죠. 네. 일단 마음은 잡섰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마음은 잡섰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등판의 명분은 개헌이다라고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돌고 있고 2년짜리 대통령으로 개헌을 내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고 여의도 정가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된 건 검찰총장에다가 감사원장까지 나온 건 여야가 모두 다 반성을 할 대목이 있고요. 뭐 그건 또 이번에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하나 제 질문이 제가 조혜진 의원님 네. 이제 오셔서 저희도 질문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나름의 명분이 있고 어쨌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 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뚜렷한 명분이 없고 보통 왜 나오셨어요 하면 국민들이 불러서 근데 그 국민 어디 있어요 하면 지금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케이스가? 얼핏 보면 다른데요. 네.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그리고 같다. 내일 네. 또 모레 아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네. 여러 가지 그 모임, 커다란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질은 이제 여러 가지 감사원에 있어서 그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 왜 주인 행사하느냐라고 지금 현재 권력의 그 실세들로부터 많은 비판도 받고 네. 상임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본인은 감사원의 그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직무를 잘 해오다가 많은 이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네. 이렇게 거취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 감사원장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내하기가 좀 힘들었죠. 지금 상황에.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네. 사실은 왜 주어진 임기를 마치지 않고 그만뒀느냐 이것은 좋지 않은 선례다라는 비판을 하기 이전에 왜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재 권력을 가진 국정 운영의 책임자들이 그것을 보호해주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원인 제공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질문을 시작해야 된다. 예, 네. 그것이 잘못이고 네.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네. 그 임명직 공무원들에게 무조건 임기를 마쳐야 된다.
라는 것도 저는 오만이라고 봅니다. 지금 임금님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네, 그런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예, 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 헌법기관의 수장이 임기를 다 채우는 것도 힘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영민한 정치였고요. 오늘도 아쉬우시죠? 네,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정보 공유의 허브 인서울 시간입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를 틈타서요. 하천 등의 악성 폐수를 몰래 버리는 나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정병권 수질관리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곧 장마철인데요. 집중호우 내릴 때 이 오폐수 무단 배출한 일들이 그동안 많았습니까? 예, 그 과거 사례를 보면은 네. 그 여름철에 그 집중 호우를 틈타서 사업장 내에서 보관이나 방치 중인 오폐수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비물과 함께 하천에 버리는 행위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특별 단속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특별 단속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네. 이번 단속의 그 주요 대상은 염색이나 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와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할 경우 하천 수질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으로서 총 4,568개소가 그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속 기간은 장마철에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7월부터 8월 초까지인데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집중 단속을 하기 전에 6월 말까지, 오늘까지죠. 오늘까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나 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500개소가 넘고 이제 7월부터 8월 초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단속은 이제 25개 자치구별로 그 네.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네. 특히 악성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가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총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시 시민 자유 환경 감시단이 있는데요. 이 감시단과 합동으로 환경 오염 취약 시설이나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순찰을 통해서 환경 오염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환경 감시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환경부 서울시 자치구가 불시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발견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네, 시민들께서도 당연히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네. 환경 오염 불법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 전화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은 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번, 128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 최대 300만 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네. 시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잘 아시겠지만 네.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은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소용이 소요됩니다. 네. 따라서 업체 스스로 그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서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은 환경 오염 행위를 발견하면은 즉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정병권 수질관리팀장이었고요. 문자 주셨네요. 구름바다님, 곧 장마철 오는데 폐수, 오염수 몰래 버리는 비용 절감 꼼수 꼭 잡아내서 알립시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시민도 이제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최대 300만 원 포상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